안녕하세요. 민소 기자들이 만드는 시사 토크쇼 시사콜콜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정혜림입니다. 저는 뉴미디어 국장 김동현입니다. 저는 정치부 강경훈입니다. 경제부 홍민철입니다. 네, 저 이슈잡부 조한무입니다. 제가 경제부장님 밑에서 7년 동안 도제식 교육을 받았다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아직도 발끝도 못 따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부장님께서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라 그런 발언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죠, 제가 그랬죠. 예. 그래서 앞으로 예. 제가 혹시나 잘하면 저 칭찬을 주시고 혹시 제가 잘못한 일 있으면 경제부장님을 비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7년 동안 우리 와이프랑 저 부모님보다 더 많이 소통한 분이거든요. 제가 잘못한 거는 부장님이 잘못한 거기도 하니까 질책은 이쪽으로 주시고 칭찬은 저한테 몰아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고다. 훌륭하다. 최고다, 최고. 그러니까. 오늘 이슈 잡부 이거 안 해가지고 살짝 서울로 할 뻔했는데, 자식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 평소에 불만이 많았나 봐. 똑같은 거라고. 아니야. 저거는 후배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 뭐 이런 그죠,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이었죠. 아니, 이게 그러니까 뭐 지금 때렸어요? 뭐 이렇게 고맙다 이런 느낌 아니었잖아요. 그죠? 매기는. 그지. 매기는. 아. 그치, 뭐 이렇게 나중에 끝나고 살짝 물어보세요. 뭐 이렇게 서운한 거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마. 안 돼, 안 돼? 서운한 거 있으면 얘기해. 뭐, 몇날 며칠 얘기할지도 몰라. 없습니다. 네, 그거 뭐. 무서워. 네. 무서워. 없는데 저러는 그렇게 게 더 하시면 무서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예. 비난은 이쪽으로? 비난은 저한테 주시고요. 뭐 칭찬도 저한테 주시면 좋은데 그렇게는 또 안 될 것 같고. 한번 뒤끝이 있네. 제가 저 한문 씨랑 잘 나중에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거 현실에서 많이 벌어지잖아요. 왜요? 그 국장이 되면 어떤 경험을 하냐면, 기자가 기사를 잘 썼어요. 그 기자를 칭찬해요. 기자가 기사가 개판이잖아요. 부장한테 얘기해요. 야, 이게 뭐야? 그럼 그렇게 이렇게 됩니다. 내리까임 실제 되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렇고, 그것은 이제, 실제 그렇게 진행돼 왔을 거예요, 7년 동안도.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부장에 따라 다르죠. 어. 그것을 자기가 사귀고, 자, 이리 와봐.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고, 야, 이 XX야, 너 대가리에 그건 뭐, 어깨 위에는 그게 뭐, 돌이냐, 뭐. 부장님은 분들이 전자였습니다. 계시고. 전자였어요? 네. 이리 와봐. 그럼 꽉 깨물고. 한무 기자님,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얘기해도 이상하겠으니까 제발 그냥 가만히 계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런 거잖아. 가만히 있으라고, 이씨. 예, 보셨죠? 어떻게 해도 이렇게 되니까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질타를 해주시고. 네. 뉴스가 있다면서요? 네. 일부 얼른 들어가 볼게요. 네, 더 그쵸, 하면 그쵸. 이제 우리 홍 선배가 힘들어질 것 같아서. 홍인종 됐잖아, 또. 지금 얼굴이 새빨개. 죽겠다. 네. 오늘 저희가 1부에서 준비한 이슈가 두 가지인데요. 우선 첫 번째 이슈,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소린지 강경훈 기자 좀 정리 좀 해주실까요? 네, 오늘 아침에 전주지검에서 기소 발표를 했는데요. 수사 결과 발표를 했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죄,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같이 기소된 사람은 이상직 전 의원이고요. 타이 이스타젯이라는 태국 항공사, 저가항공사 실소유주이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네. 이 사건은 2021년 12월에 시민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이라는 보수단체. 극우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고발을 하면서 이제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요. 고발 당시에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2023년에 윤석열 정부 때 네. 이창수 친윤으로 분류되는 이창수 현 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으로 발령이 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고발한 단체는 저를 얼마 전에 고발한 단체이기도 합니다. 네. 거기가. 네, 왜요? 뭘. 권성동이 김상욱한테 탈당해라. 그쵸.
그 이제 본회의장에서 압박하는 그 장면, 그 내용이 담긴 그 촬영 파일을 제가 입수를 네. 해가지고 네. 보도를 했는데 근데 예. 왜 그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그래서 고발을. 아니, 권성동도 가만히 있는데 어. 부지런하시다. 아니 근데 그거는 아니 본회의장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뭐 몰래 이렇게 귀대기를 해서 들은 것도 아니고. 공개된 취재 응. 장소이기도 하고 뭐 멀리서까지 들리는 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혀 해당하지 않고 어. 덕분에 제가 어. 경찰까지 갔다 왔습니다. 면접보긴 잘 써. 저도 다녀왔습니다. 아, 그죠, 맞아. 갔다 왔죠. 공범. 공범이셨구나. 어떻게 공범이 됐지? 그러니까 거기 고발을 3명을 했어요. 한 명은 확실해. 네. 기사를 쓴 사람. 2명은 이름을 모르겠어. 그 중에 한 명은 그 파일을 전달한 사람. 네. 누군지 모르겠다. 어. 그리고 이걸 유튜브에 올린 사람.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유튜브 전체 책임자니까 제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올렸는가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네. 제가 갔고 저는 이제 강경원 기자가 조사받고 나서 한 달 정도 꽤 시간이 흐르고 나서 갔어요. 네. 전화가 왔길래 그 지금 탄핵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지금 거기도 바쁘시지 않냐. 우리도 바쁘고 나중에 합시다. 그래서 탄핵 되고 나면 하자. 그래서 탄핵되고 한 일주일 후인가 전화가 왔어요. 그 국장님 이제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아, 네, 그렇죠. 아 이게 있었군요. 약속을 잡고 갔더니 이제 강경원 기자가 쭉 설명해 놓은 그 논리 그대로.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편했어요. 경찰분이 되게 착해요. 그런 거에 속으면한데. 어쨌든 그분이 이제 이게 무리한 거라는 걸 이제 알고 계시니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좀 황당해 하는데 그 자기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고발이 들어오면 네. 근거를 마련해. 그냥 기각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것조차도 이제 근거가 있어야 돼서 조사는 한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우리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고발을 했던 그 단체에서 네. 이번에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그쵸. 대한 전 대통령에 대한 뭐 뇌물수수 혐의로 이제 고발을 했다라는 거겠죠? 네, 이 단체가 좀 이런 각종 고발 많이 하는 단체고요. 고발 전문 단체고. 사실은 이게 처음에 그 전에 2019년에 곽상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에서 주장을 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 이게 2년 텀이구만. 그렇죠. 2019년에 의혹을 제기하고 2년 있다가 고발해서 수사해달라고 그러고 네. 2년 있다가 수사. 수사해볼까? 그렇죠. 이렇게 하고 2년 있다가 기소하는. 그러네요. 딱 들어맞네. 딱 들어맞네. 희한하네. 그 순간에 그걸 또 캐치하셨네. 뭐 대본 보다 알았어요. 어허. 제가 외운 건 아니니까. 예, 이 사건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사실관계만 네. 딱 보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지금은 사위가 아니에요. 전 사위고요. 이혼을. 2021년에 그 딸 다혜 씨랑 이혼을 했습니다. 네. 요때는 이제 2018년 7월에 이 서 씨가 타이 이스타젯의 전무이사로 채용이 됩니다. 그래서 매달 급여 한 800만 원 정도, 그리고 주거비 태국이니까 주거비가 있겠죠. 네. 350만 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2018년 8월 14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이제 받은 급여와 주거비가 총 2억 1,800만 원 정도? 좀 안 되는 정도입니다. 네. 이제 그 정도를 받았다. 요게 이제 사실관계로 이제 네. 드러난 상황. 근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하고 무슨 상관이죠? 검찰은 이제 이 돈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라고 특정했습니다. 왜? 좀 이상하죠. 어째서? 네. 이게 원래 이제 이 채용이 되기 전에는 네. 그 문 전 대통령 부부의 딸, 그 다혜 씨와 그 서 씨, 네. 서모 씨가 이제 무직 상태였어요, 둘 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에서 거주를 하려면 생활비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저도 그렇듯이 그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지금 뭘 하십니까, 선생님? 그래서 이제 그 문 전 대통령이 이제 네. 딸 부부한테 이제 생활비와 주거비를 좀 일정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사위가 채용이 됐잖아요.
그 채용이 되면서 타입- 돈을 이제 급여를 받을 거 아닙니까? 어.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 지원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예. 그때부터 지원을 끊어요. 지원을 끊는데 그 채용이 만약에 안 됐다고 한다면은 네. 그 시기 동안 계속 지원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아무래도. 뭐 안 할 수도 있죠. 그거야 좀 뭐. 알아서 살아라 할 수도 있고 어. 그런 건데 이제 검찰은 그랬을 것인데 음, 그럼 그 기간 동안 그 사위가 회사에서 받은 돈 액수만큼 음, 너는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 경제적 이득을 본 거다. 응? 문재인 그렇기 대통령은 그렇죠.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 아니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뇌물이다. 그걸 돈을 받는 동시에 만약에 문재인 네. 전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더 필요하지 않냐면서 돈을 줬으면 그거는 뇌물이 아닌가? 그러네. 문재인이 잘못한 거네. 돈을 주지 그랬냐 이런 거죠. 왜 딸한테 힘을 드는 게 딸한테 왜 돈을 안 줘?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리고 저는 이게 뇌물로 만약 이게 뇌물이라고 한다면은 어. 이렇게 그 산정한 것도 약간 좀 안 맞는 것 같아. 왜? 이게 태국에서 응. 이 사람이 받은 돈이잖아요, 어쨌거나. 그쵸. 근데 채용이 안 됐으면 한국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국에 있을 때 받았던 돈 액수가 평균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금액을 이 기간 동안 안 준 거니까. 산정해서 음. 그 돈만큼이 뇌물이 돼야 하는 게 좀 상식적인 맞죠. 만약에 뇌물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네. 원래 어, 200만 그치. 원씩 줬어. 어. 예를 들어. 네. 그러면 이게 2년 정도 되니까 200만 원이면 한 1억 안 되겠네요. 한 9,600? 만 2년 풀로 채운다 하더라도 200만 원은 더 줬나? 300만 원? 400만 원 줬던 건가? 근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액수가 뇌물이 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게 원래는 네가 이만큼 줬어야 세임이 되는 아니라는 돈이- 거잖아요. 그치. 어. 왜냐하면 여기서 받은 돈이 그냥 뇌물이다. 이런 계산 하고 있잖아, 미치겠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경우 얘기는 그거 아니에요? 복잡한 거예요. 검찰이 산정한 액수에서 예. 지금 말한 200만 원씩 2년이면 4,800이니까 4,800은 빼고 뇌물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얘기 아니에요? 4,800이 4,800 뇌물이어야 4,800이 되는 거지. 뇌물이어야 4,800만 뇌물이어야 된다, 이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줘야 되는 돈이 그런 디테일 돈이었으니까. 뭐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계산해야 된다는 자체가 검찰도 약간 머리 아픈 거예요. 이걸 뇌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이거 너무 이걸 뭘로 뇌물로 계산할까? 너무하다. 이걸 어떻게 해? 아니 그 제가 말했잖아요. 딸한테 돈을 줬으면 뇌물이 아닌 거잖아. 이게 뭐냐고 대체. 우리는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뭐요? 왜요? 그 자기가 키우고 있는 딸의 어쨌든 생활비를 주고는 딸에게 장학금을 준 게 뇌물이라고 기소를 했어요. 그 결론 어떻게 난지 아십니까? 조국 조민 장학금에 대한 뇌물? 그거에 대한 그 결론, 법원의 결론. 어떻게 됐어요? 그 뇌물은 그 장학금 뇌물은 무죄 아니에요? 그렇죠. 네. 뇌물로 성립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무엇으로 처벌받았느냐? 돈은 받았으니까 청탁금지법. 근데 장학금 그 부분이 약간 민감해서 또 걸면 또 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서울대 교수의 딸한테 부산대에서 장학금을 주면 청탁금지법인가? 뭔 상관이지? 이해가 안 네. 가는데. 아니 이것도 너무 이상해요. 아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 직접적으로 뭘 돈을 받았다거나 이런 게 그쵸. 아니라 예. 생활비를 안 줬기 때문에 안 준 만큼 뇌물이다. 왜 안 줬냐는 거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딸이 너무 안타까운데 왜 안 줬냐 이런 거구나. 그렇죠. 이렇게 모든 공직자들한테도 이렇게 이런 논리가 성립할 수 있게 되죠. 그렇게 갑자기 경제적 지원을 하다가 끊었어. 근데 여기서 네. 굉장히 중요한 애초에 건 안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 사람의 능력이 어찌 됐건 간에 그 사람이 출근을 해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은 이 사람이 부정 채용이다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도 잘 못하고 이쪽 업계에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채용을 시켰고 전무이사로 채용을 했으니까 특혜 채용이다. 특혜 채용이라서 뇌물이다라는 건데 어쨌든 이 사람이 출근을 한 거거든요. 일을 잘하건 잘 못하건 간에. 그래서 이것이 왜 금품 수수가 되는 뇌물이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상태라고 봐야 돼요. 어쨌건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뭐
실적을 냈는지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란 거죠. 어쨌든 출근을 해서 그만큼의 급여를 받을 만큼 일을 어쨌건 한 거니까 근무를 해서. 그거는 그 회사의 판단인 거죠. 아니 근데 그 그걸 떠나서 회사에서 주는 만큼 일합니까? 전 넘치게 하죠. 아, 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월급이 적거든요. 이게 우리 회사를 비교하면 안 될 것 같고. 뽕이거든요. 많은 회사들이 이제 물어보겠죠. 그러면 얘는 뭐 400을 받고 있는데 400만 원만큼 일하고 있느냐? 그건 회사 그냥 판단하는 거고. 아 본인은 이렇게 저거 근데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 간부들은 사장은 아깝다고 생각해요. 내가 쟤한테 400을 주는데 400만 원만큼 일하나?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어쨌든 이것은 그 회사의 일이고 이게 금품 그러니까 뇌물이 인 거냐? 그러니까 설령 이 돈이 그 누구냐? 문재인에게 이익을 줬다 하더라도 이 돈을 줌으로써 문재인에게 이익을 줬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그냥 전달한 돈인 거냐? 이게 성립이 안 되거든요. 일은 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채용을 시킨 것만으로 이제 그 누구냐? 원래 나가야 되는 돈을 안 나가게 해줬으니까 뇌물이라는 논리인데 그러면 계산이 틀렸다는 거죠. 그러면 그 돈을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다시 이게 순환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구멍이 너무 많아요. 또 이상한 걸로 말이 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의 논리면. 그리고 발표한 것에도 보면 공소장을 근거로 이제 범죄가 왜 범죄가 되느냐를 검찰이 설명을 해놨는데 그걸 봐도 이게 뭐가 잘못했다는 거지 이걸 알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예, 예를 들면은 그 문 전 대통령이 그 이제 전 사위 네. 예, 서 씨랑 이제 다혜 씨 딸과 공모해가지고 그 타이 이스타젯의 서 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고 이제 공소장에 썼는데 네. 정작 그 문재인이 딸 부부와 어떻게 뭔 어떻게 뚝딱 해가지고 공모했는지 뭔 어떤 소통을 했는지 뭐 그런 내용이 전혀 제시가 안 돼 있고 일방적인 추측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이유 이제 대통령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모든 공적 영향을 포함해서 뭐 사기업까지 이제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그걸 근거로 아마 이걸 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문 전 대통령이 이제 이상직 전 의원, 네. 이제 민주당 의원이니까 어쨌거나 이분이 공공기관에 이제 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알고 있던 관계일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모르는 관계는 아닐 테고. 그럼 그 사람한테 어떤 부탁을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없어요. 안 나와요. 없어. 뭐야? 뭘 근거로 한 거야? 그러니까. 도대체? 아름아름 그렇다. 그냥 정황 심증으로. 정황은 지금 그렇다. 그냥 심증이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그런 것도 나와요.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이진 않지만 공천에 영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니 영향을 미칠 정도면 윤석열처럼 전화해가지고 막 그 정도는 해야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없어요. 직접적인 어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그 인과관계를 제시하지 못한 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네. 판례를 하나 제시합니다. 뭐. 설명 자료에 그게 뭐냐면 그 대통령은 정부 수반으로서 직무 권한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그 뇌물죄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그 판례의 일부의 이제 설명, 이제 부차적인 설명을 이제 따온 건데 이게 이 건과 직접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인 게 박근혜 사건은 되게 또 다른 어떤 전반적인 흐름이 또 있잖아요. 그런 건데 요거는 이제 요거랑 그거랑 비교하기는 어렵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따온 거예요. 더 이상한데? 왜냐하면 그 당시 뇌물은 재벌들의 뇌물이었기 때문에 정부 정책 자체가 그 직접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어떤 청탁이나 이런 과정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것은 그냥 뇌물로 성립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워낙에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내리면 바로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청탁을 하지 않아도 청탁이 되는 건데 이것은 이득이 이제 저거잖아요. 이사장
임명해줬던 거에 대한 은혜를 갚거나 혹은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존재로 공천에 영향을 줄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에서 이 사람 이름이 나와야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윤석열 응, 케이스가 돼야죠. 윤석열. 윤석열한테 연락해볼게. 그렇지. 그렇죠. 김영선이라는 이름도 나왔죠. 예를 들면 그 이상직 씨 있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가 나와야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럼 뭐 전주는 공공기관 출신이 좋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정도라도 나와야 뭐가 되는 거죠. 근데 뭐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그런 것도 없고 그 총선에 굳이 했다고 한다고 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런 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상직이 뭐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 중소기업진흥청 거기서 네. 이제 국회의원 출마를 하려면 네. 이제 사표를 면직을 써야 받아야 되는데 그 어. 면직 제가를 하긴 했죠. 윤 전 대통령이. 근데 뭐 그것만 가지고 어떤 공천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 그건 나왔어요. 네. 그 수사 과정은 아니고 프레시안 단독 보도였나? 아무튼 어디 단독 보도였는데 이상직이 선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에 갔는데 교회에서 반드시 전주에 가서 정운천을 이기고 돌아와라. 이기고 와라라든가 꼭 이기라라든가 이런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나한테 했다. 이상직의 얘기죠. 그렇죠. 이상직이 이제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 일종의 선거 운동 같은 거죠. 그렇죠. 선거 운동하면서 교회에서 이제 그런 얘기, 교회 가서 인사하고 그러잖아요. 대통령 그때 많이 이제 팔죠 또. 그런 그러면. 얘기를 했다. 그 얘기가 이제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그 얘기를 한 건 약간 까리한데 공천 개입이나 뭐 이런 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건 까리하지만 그게 문제가 됐던 건 교회 안에서 명함을 뿌려가지고 교회 안에서 명함을 뿌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선거법 위반에 거의 걸릴 수 있는 거였는데 어쨌든 그 발언은 좀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겠죠. 근데 청와대 출신도 그렇고 공공기관 출신들 대부분 그런 얘기 하겠죠. 다 일단 대통령을 등에 업고 뭔가를 그러니까 이런 걸 굉장히 민감하게 보는 사람들은 문 대통령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를 그럼 믿고 있다고 막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정말 그 믿음이 저에게 왔어요. 그죠. 둘이서 어떤 찍은 사진 이렇게 신경이시겠습니까? 하고. 여러분. 뭐야? 빙이 됐는데 지금도. 그리고 꼭 필요한 거 이제 대통령이랑 찍은 사진. 그죠. 되게 특히 현수막에 크게 걸고. 청와대 그렇게 하잖아요. 참모들은 꼭 무조건 그 선거 나가기 전에 대통령이랑 그렇죠. 사진 찍고 나가야 됩니다. 그죠, 그지. 그거 또 해야지. 좋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아니면 청와대 참모는 그게 좋은 거죠. 청와대에서 네. 찍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음. 단둘이 보통은 찍을 수 다른 있죠. 데서 찍는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뭐 현장에 왔을 때 악수하거나 인사하거나 이런 걸 하는데 청와대 출신들은 청와대에서 찍을 수 있어요. 그쵸. 봉황죄. 하여튼 뭐, 네. 그 얘기만 봐서는 절대 그쵸. 납득하기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그 실제 영향력 행사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판례를 제시한 것 자체가 그렇죠. 그 입증을 못했다는 못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야, 그때 당시 박근혜 청와대에서 막 경제수석이 막 불러다가 막 아 그렇죠. 하고 수첩 나오고 그쵸, 이 정도 그쵸. 돼야 그 정도 그런 돼야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아무 얘기 안 해도 또 없이 이상직이 그 말 한마디 했다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또 심지어 또 이상직이 직접 진술도 없어. 없죠. 이 정도면은 이상직한테 이상직을 쪼아가지고 뭐라도 들었어요. 진술이라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상직 요거만 걸려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건이. 이거 마지막 재판일 거예요. 그렇지. 4개인가 있어요. 네. 이게 그거 포함해서. 죄질이 좀 안 좋은 사람이에요. 네, 좀 안 좋은 사람이긴 한데 그 정도 사람이 요걸 안 불었다? 없다는 실체가 얘기죠. 없다는 거지. 없다는 얘기죠. 아, 이게 뭐 좀 부연 설명을 해주면 전주잖아요. 전주에 보궐선거가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에요. 이분이 가신 그 자리에. 네, 그 자리에 이제 진보당 강성. 그렇죠. 야. 왜냐면 민주당이 네. 후보를 내지를 않았. 네네. 그러니까 책임이 있는 거니까 공천 잘못을 인정을 한 것이고 우리도 몰랐어요. 그렇게 나쁜 사람인 줄. 이 사람 그 전에 탈당을 했었고 그 체포동의안도 다 동의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구속이 됐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아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고 이제 그때 그 민주당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서 이제 1대1 구도가
형성이 이제 진보당과 됐고 정우천이 진보당한테 졌죠. 두 번 진 건가 세 번 진 건가 아무튼 그렇게 됐고 전 이제 그리고 나서 이성윤 의원이 지금 여기 지었고 그것도 이상한 게 검찰이 그 지금 정황이 없잖아요 지금. 그 뭔가 좀 냄새를 풍겨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쓰냐면은 그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대통령 경호처. 그러니까 이제 문 전 대통령 딸 이주를 해야 되니까 네. 태국 이주 과정에 관여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씁니다. 관여. 이제 뭐 그런 게 있어. 뭐 좀 뭐 부동산 중개업자 뭐 통해 가지고 뭐 알아봐주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건데 이게 마치 이제 문 전 대통령이 참모랑 그 경호처를 동원해서 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제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좀 뉘앙스가 좀 풍겨지잖아요. 요 말만 들으면은. 근데 자세히 잘 들여다보면은 이거 민정비서관실은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하는 곳이에요. 원래 역할이. 그리고 경호처의 경호 범위는 그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까지. 직계 손비소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민정비서관실이 대통령 딸의 이주 과정이라든지 뭐 현황을 파악을 하고 경호처가 그에 따른 뭐 현지에서 경호 대책을 세우는 거는 당연한. 예, 당연한 자기 일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붙여서 관여했다. 마치 동원된 것처럼 쓰면서 사적으로 그쵸. 이걸 사적 동원했다 예, 이렇게. 뭐 그렇게 쓴 거죠. 그러네. 예.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검찰이 이걸 문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를 해야 된다면은 그러면 그 직원들이나 이 사람들도 직무 관련 범죄가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러게. 근데 전혀 전혀 없어, 전혀 예, 없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서도조차 검찰의 이제 논리 모순이 좀 확인되는 거죠. 어찌됐든 뭐라도 걸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지금까지 안 걸렸을 것이고 음. 제가 볼 땐 이걸 기소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굳이 그 고민 끝에 자, 왜 그렇다면 했을까? 기소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이. 네. 대선이고. 그렇죠. 저는 오늘 왜 이걸 발표했을까가 응. 정말 궁금해요. 그리고 어제 무슨 일이 있었길래. 대선 시기에 그 전직 대통령이 탄핵된 경우 말고 응. 기소된 사례가 저는 없죠.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그러네. 그러면 이 대선 시기에 해서 개입을 해보겠다. 응. 영향을 주겠다라는 것. 검찰은 늘 그래 왔으니까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저는 그러면 왜 오늘이었을까? 어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죠? 어제 저녁에, 어제 오후에 굉장히 요즘 하루 이틀 사이에 떠오르고 있는 이슈가 하나 있죠. 뭐지? 다이아몬드. 건진 그거니? 법사와 다이아몬드. 그것 때문에? 김건희잖아요. 검찰이 근데 그렇게까지 김건희를. 그러니까 모르죠, 그거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생각해봤더니 가장 떠들썩한 건 지금 오늘 다 사람들이 출근해가지고 다 건진 얘기밖에 안 했어요. 야, 그 다이아몬드를 잃어버렸다며? 야, 돈이 비닐에 쌓여져 있었대. 돈을 쌀통에 보관해? 뭐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띠링 속보 뜬 거죠. 그게 단건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앞에 이제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 사건, 그렇죠. 그리고 각종 그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어떤 비위 의혹들이 다 이제 연결되는 연장선상에 있는. 그렇죠. 그런 이거는 굉장히 것들이 많이 있는데. 퍼질 네. 거거든요. 왜냐하면 뭐 포스코 회장을 노렸던 사람도 있고 뭐 많아요. 지금 양재동 캠프가 어떤 곳이냐, 건진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이슈로 쫙 퍼져나갈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그런 이슈가 한참 커지고 있는 사이에 그 디올백 수준이 아니죠. 다이아몬드는 이게 다르다고. 그래서 그거 샀다는 거잖아요. 근데 또 왜 잃어버려? 도대체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아무튼 이 시점에 갑자기 이게 등장한 거죠. 그것도 하나 있어요. 어제 증선위에서 삼부토건 주가 조작. 그러네. 그러네. 예. 검찰 이종호랑 고발. 이런 사람들 빠져나갔죠. 그러면 원희룡 우리는 해가지고. 다시 요 담당 검사와 음. 전주지검장이 누구이며 그 우리 탄핵 이후로 우리는 너무 많은 걸 해야 돼. 대법원 하니까 대법원 14명은 누구고 성향은 어떻게 하루 만에 사람들이 쫙 다 분석을 해서 6명이 넘네 보수가 불안한데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힘들어. 조희대
이름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죠 이번에. 문영배 몰랐잖아요 원래. 그럼요. 그러다가 문영배가 누구고 유미선이 누구고 정계선이 누구고 민영배랑 헷갈리기도 하고. 자, 그래 그치. 그 네. 형배가 형배에게 뭐 썼더라고.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조이대를 이번에 이제 검사가 누구냐 이걸 또 다시 찾아봐야 되고 사는 게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이런 더러운 꼴들이 이제 또 한 번 화두로 떠오르니까 그 전직 대통령인 문재인 전 대통령도 뇌물수수를 한 사람이다 이렇게 오물을 확 뒤집어 씌우는 역할을 하려고 이제 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민주당 출신이기도 하고. 그럼 이제 지금 대선에 유력한 대권 주자가 지금 민주당 후보잖아요. 근데 이게 영향을 네. 뭐 미치겠어요? 저는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고 보고 말도 안 되죠. 전혀 그거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딱 하나밖에 생각 안 나요. 뭐. 10만 원에 139번. 그러니까 그렇죠. 수사 덜 했네? 이런 생각 하는 거죠. 수사 덜 했구만. 기자들, 검찰 많이 죽었네. 저 정도면 뭐 한 200번, 뭐 태국도 막 갔다 오고 막, 경남 거기 문재인 자택에 그냥 뭐 압수수색 들어가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죠. 즉, 이 건은 만약에 이걸 끌고 가고 싶었다면, 문재인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렇게 했겠죠. 문재인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대선에 뭘 해보겠다라는 그치. 건데, 대선에 영향은 없을 거다. 없을 거다. 본인들도 이게 영향을 못 미칠 거란 걸 알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죠. 뭐예요? 이건 버릇이다. 무슨 사고에 의한 게 아니라 파블로프의 개와 같은 것이다. 자, 대선 월 이러고 있는 거죠. 뭐라도 해야지 이런 거지. 한번 뭐가 있지? 이거요. 그래, 이거라도 던지자. 이제 목숨을 못 끊어 놓더라도 일단 입질은 해보는 거군요. 막 그냥 그렇죠. 한번 깨물어는 본다. 그리고 자기가 죽을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다. 하던 거나 하자. 뭐 이런 게 아닐까. 그래서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그래서 없다. 이 검찰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각을 좀 하고 내가 어떻게 이후의 삶을 살아갈 건가. 검찰이라는 조직이 없어졌을 때 공수처도 있고 국수본도 있고 수사를 하는 검사라면 거기 들어가야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하고 살아야 돼요. 거기서요? 정신 좀 차려라. 일을 어떻게 열심히 할 것인가. 이런 무능력함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 아 진짜.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유능을 보여줄 건 딱 하나죠. 다이아 찾아오라 이거지. 찾아오면 돼. 대단한데? 특검에서 해야 될 거를 빨리 먼저 자기들이 하면 돼. 그러니까 그거는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쵸. 아무튼 뭐 말도 안 되는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하나만 더 좀 같이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학비 노동자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소식인데요. 홍민채 기자가 잠깐 알려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어제 학교 비정규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이게 국회에 올라와가지고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랑 같이 했습니다. 네, 정혜경 의원이 학비 노동자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죠. 비정규직 네. 출신. 해맑아. 키세스. 네, 막 그분이시죠. 예. 네, 그 추운 거기서 막 끝까지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하셨던. 사투리를 진하게 쓰시기 때문에 경상도 사투리를 써. 네. 맞아요. 굉장히 정이 갑니다. 이게 국장님이 지시하셔가지고 준비한 아이템. 네, 뭐 저희가 민중의 소리잖아요. 그 정치 얘기 얘기만 하면 너무 좀 그래서 우리가 민중의 소리 사이트에는 사회 관련한 기사도 되게 많은데 우리 방송에는 정치 얘기만 나와서 이건 좀 그런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기회가 될 때 이런 것들은 좀 더 소개하는 거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사회부 출신이 없어요. 저 사회부 출신인데요. 모두가 사회부 출신이죠. 그런 식이면. 그죠. 여기 지금 현직에. 그렇죠. 현직이 그래서 없죠. 이제 사회부 기자들도 나중에 좀 부를 생각이긴 한데 지금은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좀 조사해서 좀 우리 시청자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지시를 했습니다. 그 지시를 제가 받았죠. 예. 근데 이게 기사를 그래서 봤는데 저희 남소연 기자님이 쓰셨는데 뭔가 되게 이 간단한 기자회견 기사를 뭔가 애정과 이 상황에 대한 깊은 빡침이 느끼게 쓰셨어요. 딱 보니까 그런 게 느껴져가지고 이분도 사회부에서 이 취재 오래 하신 기자님이시죠. 네. 네. 요분 한번 나중에 모셔가지고 꼭 한번 시사콜콜 시청자분들한테 모시고 싶어요.
그 이분이 쓴 기사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좀 긴데 인용을 좀 해볼게요. 제가 예.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네. 잘 읽어야 될 텐데. 미역 5kg을 물에 불리면 50kg이 된다. 아, 이게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분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라고 합니다. 아. 그걸 남소영 기자가 썼고요. 네. 다시 읽어요. 미역 5kg을 물에 불리면 50kg이 된다. 50kg의 미역을 한 명의 조리원이 대형 도마에 넣고 난도질한다. 30개가 들어있는 계란 35판. 30개가 들어있는 계란 35판. 어휴. 1000개가 넘네. 한 명의 조리원이 1시간 동안 깨고 14kg짜리 된장, 14kg짜리 고추장과 15리터짜리 간장은 한 손으로 들어 양념을 하고 감자 20kg 6박스씩 탈피기로 탈피해 논을 제거하며 피망과 파프리카 50kg이 입고되면 손으로 눌러 꼭지를 제거하고 10kg 양파는 많게는 3-4망이 입고돼 2명이 껍질을 깐다. 고기는 140kg이 입고돼 많게는 10번에 나눠 솥단지에 넣는다. 야, 진짜 엄청나네요. 중노동인데요. 이거를 기사 안에 다 넣었어요. 남소영 기자가. 음. 이렇게 말씀 안 하셨을 거거든요, 아마. 이렇게 막 특유의 노동자분들이 하시는 그런 화법이 있는데 그걸 잘 정돈해서 넣은 거죠. 진짜 이 골병 든다고 하는데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와닿아가지고. 이게 생각해보면은 이 분이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 전국의 다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이제 그쵸. 비슷하게 정도만 좀 다르게.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 지인이 이제 초등학교 영양사인데 이 기사를 보고 제가 전화를 해봤거든요. 이게 사실이냐? 그랬더니 약간 놀래요. 그건 영양사의 재량이다. 네. 그래서 예산 안에서 재료를 이제 주문하게 돼 발주하게 돼 있는데 저 지인은 저 동생인데요. 동생을 지인이라고. 예. 네. 지인 사칭. 아니, 동생도 지인이지 아는 사람. 네. 가족까지는 아닌가 봐요. 심리적 거리가. 안 친한 경제 네, 공동체는 그랬어요. 아닙니다. 네, 어쨌든 그 동생이 얘기하기로는 전처리된 게 아니면 조리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 전처리된 걸 주문을 한대요. 그 학교에서는 그렇게 네, 한다는 그래서 말씀이시죠? 제주도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미역도 그렇게 미역도 자른 거 주문하지, 양파도 깐 양파 주문하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가격을 비교해 보면 깐 감자가 5월 이제 동생이 보는 사이트에 이제 그런 게 다 나오니까 한 1,000원 정도 차이가 난대요. 차이 크죠. 이게 노동력이잖아요. 그 노동력을 이 돈으로 하는 거예요. 동생이 뭐라고 하냐면 무상급식 예산을 그냥 늘려야 된다. 맞네. 네, 예산을 늘려서 해결할 문제다. 그러니까 동생도 그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좀 싸게 해보려고 매일 노력을 하는데 기준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전처리된 걸 한다. 안 그러면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근데 더 나아가면 더 필요한 게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 예산뿐만이 아니라 이분들 월급도 좀 늘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국에서 다 그러지는 않고 이런 현장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여전히. 그 문제의 핵심은 예산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전처리 되는 건데 이렇게 아까 얘기하셨지만 감자 까는 거야 뭐 깐 감자를 삽이 되고 뭐 그렇다 치지만 그래도 어쨌건 깐 감자를 가지고 와서 작게 써는 거는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긴 한데 여기서 이 전처리만 사라져도 그렇죠. 미역 5kg을 50kg로 불린 이 미역을 누군가 자르는 것. 그렇죠. 그 훨씬 줄어들긴 하겠죠. 계란을 까지 않고 계란의 액, 풀려져 있는 계란물이 들어오면 이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깐 양파가 오면 이 일이 없어지잖아요. 파프리카는 좀 애매하네. 고기도 이제 잘라져 있는 고기가 전처리돼서 들어오면 이 노동은 급격하게 주는 거니까 완전히 달라지죠. 이것을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지금 걸려 있는 거냐면 그 학교의 재량에 그냥 걸려 있는 상태라는 거죠. 아니 좀 더 많이 주문합시다. 일 좀 하면 되지. 이런 사람 만나면 노동자 고생하는 거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서 발생하냐면 예산이 빠듯하니까 그런 거다. 예산을 늘리고 가능하면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럼 좋지만 대부분 영양사는 이걸 해주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근데
근데 교장이 뭐 압박하면 영양사가 뭐 발주할 때 모르겠다. 뭐 내일도 아닌데 이렇게 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들어보면 웬만한 영양사들은 요즘 전체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모르겠다고. 그게 예산이 다 다르니까요. 지역마다 예산이나 이런 게 달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됐건 간에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어찌됐건 일 자체가 지금 뭐 14kg짜리 된장, 고추장 이런 거 이것만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거를 빼고서라도 일이 어마어마하실 것 같아. 중노동이면은 분명할 것 같아요. 네. 그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이제 그 교섭하는 시즌이거든요, 지금이. 네네. 그래서 지금 그 대표단은 단식도 하고 있고요. 여러 요구 사항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뭐 예산 문제도 있고요. 그런 거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하나가 더 있는데 그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에서 무슨 글을 하나 공개를 했어요. 네. 이게 그 대전에 있는 여고에서 학생이 대자보를 붙였다고 하는데 이것도 곰곰이님이 취재를 하셨다고. 아니요. 저는 뭐 취재를 한 게 아니고 뉴스에 많이 보도가 됐죠. 아, 그래요? 네. 이게 제목이 뭐냐면 부끄러운 건 파업이 아니라 우리의 반응이다. 이게 제목이에요. 고등학생인데. 고등학생이 완전 대박 아닙니까? 많이 보도가 됐죠. 와, 이거 혹시 안 보신 분은 제가 내용을 옮기지는 않을게요. 이게 스포라서 감동파괴나. 한 A4 용지 한 장 반 정도 되는데 와, 얘 진짜 멋있다. 이 민주시민 꿈나무 이 짱이다 이런 꿈나무도 아니고 이미 민주시민이죠. 이 정도면 나보다 거의. 나아. 예. 아니, 너무 훌륭한 완성체예요. 꿈나무가 아니라 완성체. 나중에 꼭 찾아서 읽어보세요. 부끄러운 건 파업이 아니라 우리의 반응이다. 이게 스토리가 있습니다. 막 안에서 학생회가 뭐 얘기를 하고 그거 여론 막 이러니 스포 금지. 이 당시에 이제 논란이 됐던 게 노동자들이 요구한 것 중에 하나가 냉면 그릇을 거부한 거거든요.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세척이나 이런 것들도 힘들고 냉면 그릇을 다 올려서 국을 거기다 올리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걸 또 세척을 해야 되니까 맞아. 그러니까 조리 전처리만 노동이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씻고 뭐 이런 과정. 그러니까 조리한 이후에 이걸 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급식이 끝나면 이거 세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도 청소를 해야 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노동이거든요. 그래서 근골격계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리를 해서 환기가 안 되기 때문에 폐암이 오고요. 그다음에 너무 무거운 것들을 계속 들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근골격계 손상이 오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거의 90% 이상이 근골격계 질환을 그러실 것 앓거든요. 같아요. 예. 근데 또 지인, 저 동생 얘기인데 동생이 뭐라고 하냐면 이 노동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경기 지역의 일부 학교들은 세척을 그냥 공장에 맡긴대요. 식판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되잖아요. 그러네. 급식 끝나면 식판을 실어서 보내면 되잖아. 그럼 깨끗하게 씻어서 올 거 아니에요, 다음날. 그러면 되는 거다. 어차피 돈 문제긴 한데. 그리고 이제 청소가 굉장히 힘들지만 식판을 보내고 나면 청소하는 게 훨씬 쉬워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단순 작업들에 대한 로봇 도입 이런 것들도 많이 검토를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어마어마한 안녕하십니까 주인님 이런 게 아니니까 로봇이라는 게 팔 같은 거잖아요. 튀김기에 이걸 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걸 뒤집잖아요. 뒤집는 로봇 팔을 달아주면 사람은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되니까 접근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로봇 팔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 노동자들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동생 얘기는 그런 것들을 도입했을 때 일도 노동 강도도 줄어들지만 사고 가능성도 굉장히 줄어든다. 아, 그럴 것 같아요. 그 막 뜨거운 기름에 이렇게 하면서 다치고 뭐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더라고요. 동생 얘기는 뭐 혼자 막 카카오톡으로 계속 얘기하던데 얘가 맺힌 게 맞나? 영양사인데 뭐 그랬습니다. 네. 네, 이왕 노동계 소식 전해드린 김에 한 몇 가지만 더. 네네. 지금도 고공농성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화오션이라고 옛날 그 대우조선해양. 이분들이 이제 임금이 좀 많이 삭감이 되는 하향 조정되고 있어요. 워낙에 지금 뭐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들어오고 이게 또 비자 문제도 좀 얽혀 있는 좀 복잡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한 40여일째 여기 바로 앞이에요. 한화 본사 앞에. 거기 지금 고공농성 중이시고요. 그리고 탄핵 집회에서도 여러 번 언급이 됐던 그
하나옵티칼 하이테크, 음. 한국옵티칼. 네네. 이분들도 지금 고공농성 계속 하시고 계시고요. 곧 500일이 됩니다. 1년이 지금 훨씬 넘어가고 있고요. 26일 날 희망버스라고 해서 이제 응원 가시고 뭐 연대하시는 분들 하는 노동계 행사가 있는데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22일에는 공무원 노조도 대규모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 대선 앞두고 이제 후보들에게 여러 요구사항을 발표했는데 이게 내용이 공무원 정치 기본권 보장. 이게 아직도 이 모양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내란 속에 윤석열을 탄핵하라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냐. 그놈의 이 정치적 중기공무. 이거 바꿔달라. 그리고 이제 노동 3권 기본권이라고 하는 뭐 단결, 단체 교섭, 단체 행동 이거가 아직 완벽하게 지금 공무원들한테 부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말해도 입이 아프죠. 이게 헌법에 있는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인데 안 되고 있는 거. 그리고 약간 예고를 하면 요 공무원 노조의 정치 기본권 문제는 제가 이제 저의 고향이죠. 곰곰이 채널에서 조만간 제주도라는 줄 알았어. 너도 제주도 얘기하시는 줄 알았어. 동생 잘 지내지? 지인이라고 했단다. 곰곰이에서 컨텐츠로 다룰까 이제 생각 중이어서 그것을 뭐 나오면 여기서도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잘 좀 다뤄주세요. 이거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이거 몇 년째 도대체. 다 하셨으면 제가 이제 요거를 하자고 한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막 노동자들의 투쟁이나 기자회견이나 이런 게 막 본물 터지듯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할 때가 돼서 그런 건가? 그게 미뤄진 겁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지난 겨울에 이 투쟁을 준비를 했었고 실제 천막농성 들어가겠다 이런 준비까지 다 했었어요. 계엄 때문에 미뤄진 거야. 그렇죠. 탄핵 반대 투쟁에 굉장히 집중을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초반에 이 트위터에서 뭐가 많이 돌았냐면 여성들이 이 집회 현장에 가면 약간 두렵기도 하다. 왜냐하면 맞아요. 경찰도 있고 뭐 이런데 또 여기에는 또 조끼 입은 아저씨 좀 무섭다. 이랬더니 이 젊은 여성이 이때는 이렇게 그 수많은 남성들 사이에 들어가는 건 좀 약간 무서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학교 비정규직 노조 깃발을 찾아가라.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게 막 돌았어요. 많으니까, 그분들 베테랑이다. 어. 그리고 이번에 갔더니 사람도 많더라. 근데 왜 그렇게 많았냐? 이 투쟁 한 거예요. 이 집회, 이런 요구안을 걸고 집회를 했고 대규모 집회를 한 거예요. 거기에 얹었죠. 윤석열을 탄핵하라. 그러면 사람들은 윤석열을 탄핵하라면 눈이 쏠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기도 하지만 그게 더 급하다 해서 투쟁을 계속 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투쟁들도 마찬가지인 거. 공무원 노조도 이제 올 초부터 이제 그런 정치기본권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려고 했지만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다 그러니까 노동계 이슈들이 지금 다 탄핵 이후로 밀린 거예요. 탄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우리는 투쟁을 해야겠다. 그리고 대선 기간에 그런 것들도 요구해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나오는 것이라서 저는 노동자들의 그런 어떤 행동, 그리고 요구, 이런 것들이 탄핵을 같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만큼 좀 더 관심 있게 이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끔 이 방송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전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나중에는 좀 더 모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좋네요. 저희 또 민소 홈페이지에 저희 뭐 유튜브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민중예술 홈페이지에 다양한 사회 기사들 저희가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부 기자들이 발로 뛰면서 기사를 열심히 정말 분노와 감동을 함께 안겨주며 기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들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 찾아오겠습니다. 네, 시사콜콜 2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는 조한무 기자가 하셨다는데 중간에 쉬는 시간에 조한무 기자가 엄청난 포부를 밝혔다 그러던데요? 홍 기자님? 중간에 쉬는 시간은 아니고요. 며칠 전 얘기인데. 며칠 전 얘기. 네, 그 방송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저한테 소신 발언을 한 게 있는데요. 진짜요? 원래 조한무 기자가 이런 캐릭터가 아닙니다. 굉장히 진중하고 차분하고 통찰력 있는 캐릭터인데. 선배, 부장님, 제가 까불 수 있을 때까지 까불어 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머. 까불이네, 까불이.
그래서 오늘 아까 그런 까불 재치 때까지 있게. 예. 원래 그런 말 잘 안 하는 친구예요. 주로 피해는 부장님 보고 계신 거지만 뭐 피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저를 막 무슨 거목이라고 이런 것만 안 부르면 되는데 그거는 제가 거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제가 그런 거예요. 아, 그거는 좀 해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칭찬을 저한테 해주십시오. 그렇죠. 네, 욕은 저한테 주시면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까불 때까지 까불어보는 조합우 기자가 한동훈 후보의 메가폴리스 공약을 설명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한동훈 후보가 그 우선순위로 정한 그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네. 거기에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보면 중산층의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균형 발전 구상을 내놨어요. 이게 5개의 서울을 만들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5대 폴리스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폴리스. 그 내용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저 완성도가 처참합니다. 오.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도 지금 이제 후보들이 메가시티를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걸 그쵸. 보고 그냥 이름만 중간중간, 이름 똑같이 하면 좀 민망하니까 이름 바꾸고 그냥 이렇게 몇 개 베껴가지고 낸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좀 살펴보면 네. 그러니까 메가폴리스 뭐 메가시티 이런 게 기본적으로 권역별로 나눠서 이제 대도시를 조성해 보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이게 네. 왜 다 5개가 나온지 아세요? 민주당도 5대 권역 네, 그렇습니다. 혹은 뭐 5대 메가시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왜요? 세계에는 특별자치도잖아요. 아 모르시나요? 네. 전북 뭐지? 특별자치도라고 들어봤어요? 몰랐어요. 전북이 특별자치도예요. 강원 특별자치도. 원래 제주가 특별자치도였는데 나머지 두 이제 곳이 특별자치도가 됐죠. 특별자치도가 되면 뭐가 다른가요? 예, 약간 행정체제도 약간 다르고요. 오. 자치 수준도 좀 올라가고 뭐 이런 게 제주도를 테스트 배드로 이제 스타트를 했었고 이제 괜찮은 것 같다고 판단이 되면서 전북하고 강원이 특별자치도가 된 거고 이제 그러면 나머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5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묶어서 좀 활성화해가지고 청년들을 좀 빠져나간 거 일단 좀 막고 유입도 좀 시키고 뭐 요렇게 해보자는 게 일단 기본적인 이제 균형 발전의 그런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네,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네네. 이제 공약이 되겠죠. 네. 일단 취지는 좋아 보이는데. 예, 기본적으로 이거는 논의가 이제 좀 오랫동안 나오기도 했던 거고, 그래서 뭐 이거는 챗GPT한테 물어봐도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그 5대 권역이니까. 네. 아, 챗GPT가 만들어준 거야 이게? 그럴 수 있겠네. 진짜 그런 건 거 아니고.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아닙니다. 설마. 5대 권역이니까 5개 산업을 이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권역별로 그 산업을 이제 지정해가지고 해당 산업을 키우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AI, 바이오, 에너지, 미래차, 반도체를 이렇게 해놓고 그 해당 그 권역에서 요 산업들을 어떻게 키우겠다 요걸 밝힌 건데 그게 이제 골자가 2개인데 규제 철폐, 세금 철폐 이겁니다. 규제 제로 특구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신기술 개발할 때 보면 기존 법제도 때문에 개발이 좀 막히거나 좀 더디게 진행되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규제를 그 지역에서는 확 풀어줘가지고 기술 개발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네. 건데 이미 이거는 시행을 하고 있어요. 아. 그 규제 자유 특구라는 그 제도가 있고 어. 요거 선정되면 그 메뉴판식 그 규제 면제라고 하는데 201개 규제들이 쭉 나열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필요한 법들을 뚝딱 뽑아가지고 이거 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거 풀어줘요. 오, 이미 진짜요? 그런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되고 있고 예를 들면 이제 자율주행차 같은 거 개발할 때 뭐 위치 정보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현행법에 조금 저촉이 되는 것 같다. 그러면 그거를 풀어줘서 자율주행할 때 그 개인 식별이 안 되도록 정보를 처리하고 그거 이제 기술 개발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재탕한 것? 뭐 그런 느낌이 좀 들고 네. 이 규제 그 자유특구라는 게 그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냐면 이제 박근혜 때 그 규제 프리존 얘기가 나왔었고 그게 이제 시초예요. 그거를 해놓은 건데 그때도 그
반발들이 좀 많았거든요. 이 네. 규제를 이렇게 탕 풀어줘 버리면 환경 파괴도 물론이고 뭐 안전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개인정보 관련된 논의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계속 있었죠. 그런데 이게 특구라는 개념은 네. 보통 정책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특구는 도시를 말하거든요. 음. 그럼 이게 권역이 아니라 도시란 얘기인가?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는 요거를 권역 단위로 완전히 풀어주겠다. 지금은 요 특구 단위를 하고 있는 걸 확 풀어주겠다. 권역별로. 그럼 어느 권역, 예를 들면 부울경에 가면 그렇죠. 그 규제가 없어? 다 특구가 되는 거야 그게? 네. 오씨. 그러면 거의 뭐 다 하는 거 아니야? 이건 권역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죠. 보통 특구라는 건 보통 산업단지나 이런데 이제 딱 특정 도시. 찍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걸 하게 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베드타운이나 이런 데 약간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요걸 벗어나면 일반적인 사회가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어마어마한 넓이의 그 땅이 다 특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실제로 특구가 많아요. 많아가지고 그 너무 많기 때문에 특구가 별로 그 어드밴티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센티브가 없고 그래서 요거를 늘리는 게 실효성이 있겠냐 요런 지적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한 게 이제 세금 깎아주겠다 요건데 요거는 이름을 조세 제로 펀드라고 해놨어요. 그만 좀 깎고. 이게 뭐냐면 수도권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거를 팔고 특구에 투자하는 펀드를 자기가 만들 건데 그 한동훈 후보가 펀드를 만들 건데 그 펀드에 돈을 넣으면 그 수도권의 부동산 팔 때 양도세를 감면해주겠다. 그래요. 네. 근데 이거 펀드를 조성한다는 게 이거 뭐 정책 펀드로 얼마나 할 건지, 뭐 민간에서 할 거면 뭐 그거 어떻게 유치할 건지,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냥 수도권 부동산 그 감세 정책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이제 그렇구나.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게 무슨 균형 발전하고 부동산 정책이고. 그리고 인재 확보가 또 중요하잖아요. 균형 그렇죠. 발전을 하면 어쨌든 거기에 청년들이 계속 있어야 되니까 그 육성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그 인재 확보 방안으로 얘기한 게 특목고입니다. 기숙형 과학고, 영재고, 국제학교를 세워가지고 국내외 인재가 가족이랑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특목고를 세워가지고 대학교는 없어요? 대학교? 고등학교 어차피 해도 다 서울로 그냥, 올라오는데. 서울 올라오고 다 아니면 해외로 빠지고 이러잖아요. 이미 지금 그러고 있죠. 네,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 지방이 많잖아요. 네. 특목고가 지방에 많아요 실제로. 네. 그 수도권보다 영남의 과학고가 더 많더라고요. 오 진짜? 그리고 국제학교 학비가 찾아보니까 평균 한 4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가지고 뭐 메가폴리스 만들겠다 이런 거는 조금 아니 만약에 이 친구들이 계속 그 지방에서 산다면 그렇죠. 거기서 성인이 되고 그렇죠. 일자리를 거기서 마련을 하고 거기서 가정을 이루고 뭐 이렇게 해서 산다면야 뭐 인재가 확충되는 거라고 하지만 이거 뭐 고등학생인데 그 부모님 밑에서 거기서 살다가 그것도 대부분 기숙학원이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기숙학교에서 거기서 사는데 거기서 걔네들이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뭐 무슨 그 지방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며 뭐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주변은 얘기잖아요. 도움이 돼요. 그 학교에 있는 주변. 학원이 생겨나고. 인재인 거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고등학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게 저도 이렇게 정리된 걸 보고 약간 놀랐는데 아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제 그 SK 하이닉스가 용인으로 가게 됐나요? 네. 용인으로 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근거를 뭐로 듣냐면 사람을 뽑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역으로 더 내려가면 거기 대학 출신을 일단 반도체가 적고 석박사를 뽑아야 되는데 그 인력이 너무 없다. 그러면 서울의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이게 좀 너무 어렵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 그래서 지방균형 발전에서 교육을 다룰 때 핵심은 대학입니다. 대학을 다뤄야 되고 이 대학이 대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배출된 인재를 기업에서 뽑을 수 있도록 해서 연관돼 있는 이걸 엮어서 우리 지역에 예를 들면 반도체 산업이 중요한 뭐 그 지역으로 우리가 좀 키우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기서 그런 인재를 키워내겠다는 계획까지 같이 세워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느닷없이 특목고를 던지면 예를 들면 특목고 출신들이 바이오랑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흩어져 있는 정책 아이디어들을 여기다가 이상하게 기워놓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챗GPT는 아닌 것 같아요. 챗GPT가 이렇게 멍청하게 얘기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얘기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리 있대. 나 끝나고 넣어볼래. 5대 메가폴리스 정책을 한국에서 만들고 싶어. 이렇게 나오는 어떤 거야? 게 좋을까? 이렇게 나오는 진짜 소름 돋 네. 그렇지. 네, 한번- 특목고가 필요해. 그 연구 그 대학 얘기를 네. 아예 안 하진 않았어요. 어.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하겠다. 근데 뭐 어떻게 해요? 음. 뭐 어떤 산업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건 이게 슬슬 느낌이 오는데 이게 어디서 베꼈는지. 그리고 생활 인프라도 구축을 해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려면 좀 편하게 다니고 좀 살만한 데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얘기할 때 자율주행 셔틀 뭐 스마트 안전 및 복지,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거 얘기했는데 자율주행 셔틀로 메가폴리스를 만든다. 이게 뭔가 이건 약간 이제 신도시 뭐랄까요, 뭐 그런 도시, 과학 도시 이런 느낌 나는. 이게 얼마나 이제 허황된 얘기인지는 뒤에 이제 진짜 균형 발전이 뭔지를 설명드리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결정적으로 5대 메가폴리스 얘기했는데 그 보면 자료 보면 어디에 세울지가 없어요. 어디에 세울지가 없어서 희한하네. 이게 기본 아니에요? 기자들이 그 질문을 해요. 그 어디에 세울 거냐 그러니까 수기를 거쳐서 그거를 선정하는 것부터가 출발입니다. 이렇게 아니 얘기를 그러면 해요. 왜 5대야? 그러니까 그걸 정해요. 5개 산업은 정해놓고 어떤 권역에 뭘 넣을지 그 권역을 어떻게 설정할지 이런 거는 그 수기를 거쳐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기자가 그러면은 그 임기 내에 끝내실 수 있겠냐 이렇게 묻거든요. 한동훈 후보가 개헌하고 3년만 내가 임기 있다가 물러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3년 만에 이거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정하고 하면 할 수 있다. 2년 만에 못하면 20년 지나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때 버릇이 나오는 거네. 왜? 5개를 정해놓고 지혜를 안 정해놨다 그랬잖아. 5개만 정해놓은 거잖아. 검찰 때 보면 이제 특수수사할 때 누구 잡겠다, 누구 잡겠다만 정해놓고 내용은 짜맞추는 거야. 야, 그러네. 기본적으로 짜집기 느낌이. 네. 그러니까 이게 5개부터 이제 뭔가 딱 느낌이 오잖아요. 이렇게 5대 메가시티라는 그러니까 5대 메가시티에 꽂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메가시티 개념은 시티 수준을 약간 넘거든요. 그러니까 메가폴리스가 더 맞을 수도 있고 네. 용어는 그게 더 맞을 수 있어요. 민주당의 정책은 그러니까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그 표현에서 이게 이제 훅 전국화된 거라고 보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 메가시티 혹은 메가폴리스라고 불리는 도시들이 있죠. 세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죠? 맞춰보세요. 뉴욕? 뉴욕 아니에요? 런던? 면적으로? 인구와 규모. 야. 가까운 데 있습니다. 도쿄? 그래요. 도쿄 4천만이니까요. 오, 거의 우리나라 인구 필적하죠. 수준하네. 그러니까 거의 쫙 빨아들여져 있는 거대 도시인데 이거랑 비교되는 게 서울이죠. 서울이 이제 1,000만이니까 서울을 사실 도시적으로 본다면 서울을 서울로 보진 않습니다. 수도권을 서울로 봐야 돼요. 서울, 인천 그리고 경기. 네, 경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메가시티 혹은 메가폴리스 같은 거죠. 이런 개념을 5개 만들겠다고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죠. 근데 내용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러니까 이게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게 등장한 거는 사실은 수도권 같은 걸 더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냥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이것을 사실상 수도권과 대등하게 수도권만큼의 규모가 아니겠지만 비슷하게 쫓아갈 수 있도록 덩치를 키워서 만들어 보자.
수도권을 수도권으로 만드는 거에 가장 기본은 교통이거든요. 그렇죠. 완전히 하나의 한 생활권으로 묶여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경기도 사람들의 그 서름을 아느냐, 안산 사람들의 서름을 아느냐. 그게 저기에 나왔었잖아요. 그 드라마 이거 뭐죠? 드라마 경기도 사람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쭉 지하철을 타고 가는 그 김지원이 나왔던 드라마인데 아무튼 이 안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제발 사당에서 만나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서울 사람들은 뭐 사당에 놀 것도 없고 좋을 거 많은데. 종로에서 보자 이렇게 돌아버리고 종로까지 언제 가냐. 근데 서울 사람들의 인식은 어쨌든 여기가 서울의 인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생활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하나의 생활권이긴 하죠. 왜냐하면 출퇴근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디 지역을 건너간다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게 대충 이제 이게 평택까지 내려와 버렸는데 평택은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고요. 평택 위쪽으로 본다면 사실상 서울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물론 지금 평택까지 내려왔죠. 근데 이런 걸 이제 메가폴리스 혹은 메가시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교통망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지역이다라는 개념이에요. 서울이 아니죠. 서울, 인천에서 출퇴근하는 분들 많잖아요. 우리 회사에도 여러 명 있고 저기도 계시네. 네. 그런 것처럼 부울경이라는 걸 만들었을 때 부산과 울산과 경남, 창원 뭐 등을 철도망으로 연결하는 거가 기본이었어요. 지하철, 기본 기차, 인프라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만들겠다. 여기를 벗어나는 것은 지역을 벗어나는 건데 여기 안에서는 하나의 지역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나왔던 게 예를 들면 뭐 부산에서 일을 하는데 뭐 경남 어디에서 살고 있고 뭐 부산에서 살고 있는데 울산이 직장이 있고 이런 개념의 큰 규모의 이제 권역을 만들자라는 것이고 이것을 키우는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산업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결정해서 함께 가보자. 이 안이 나왔을 때 이게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영향을 준 게 대구와 경북이에요. 대구와 경북의 통합 여기가 이제 나왔고 그러면 이제 지금 전라 광주가 이제 거기도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형성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사회는 가는 거고 사람들의 관심은 가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그냥 된 거냐? 그게 아니고 이 김대중 노무현 시절의 철학과 비전을 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작이 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왜 다 정책이 비슷비슷해 보이냐. 특히 지역균형 발전하면 정말 비슷하잖아요. 디테일한 게 뭐가 다르냐. 세종을 언제 갈 거지? 이것만 달라요. 물어보면 다 비슷한 대답을 한단 말입니다. 김경수가 메가시티 막 얘기하면 이재명이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라고 그냥 끝내버려요. 이게 당의 자산이라는 겁니다. 이 논의와 이 연구가 당이 정권을 운영하고 정권을 빼앗기기도 하고 정권을 다시 탈환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지만 당 차원의 이거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토의 이런 것들이 쭉 차곡차곡 쌓여온 거예요. 그건 뭐냐면 각 정부가 이것들을 시도해 본 게 있고 그거에 대한 성과 한계를 알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되짚어 가면 뭐가 있냐면 이제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아니었던 시절부터 신념 중에 하나가 지방자치였어요. 지방자치를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고 87년 헌법에 이걸 넣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94년에 김영삼 정부 시절에 지방 선거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95년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김대중 정부로 넘어오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많이 넘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동생인데 이번에 아버지 얘긴데 제 아버지 공무원이었는데 DJ 시절을 정말 많이 기억을 해요. 그때 개장 이런 거였거든요. 개장이었는데 기획안을 쓸 수 있게 됐다로 기억하더라고요. 그 시절을. 그 전에는 못 썼나요? 중앙에서 내려온 사업을 했죠.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안을 올리고 그게 그러니까 중앙정부로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공모를 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기획안을. 그게 토목사업이야. 토목사업을
공모를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제주도에 그런데 도로가 하나 있거든요. 녹산로라고. 유채꽃하고 벚꽃이 이렇게 쫙 같이 있는 사람들이 봄에 정말 많이 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게 기획안으로 만든 도로예요. 아버지께서. 아, 예. 오. 아니, 아버지가 이제 그 면장으로 있을 때 아버지가 다 한 건 아니고 뭐 같이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 과정이 좀 재밌는 게 꽤 큰 사업이란 말이죠. 이런 게 이제 밑에서부터 바텀업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DJ 때 시작이 됐고 본격화됐고 DJ 때 공무원들이 놀랬던 건 이게 되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자치의 어떤 맹아 같은 게 그때 이제 만들어지고 공무원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진 게 그 이후로 지역 축제예요. 예산은 존재하고 그리고 이제 좋은 기획안이 있으면 통과가 되고 그러면 이제 기초단체보다 더 밑으로 돈이 내려가고 그것을 거기에서 알아서 진행하고 면 단위에서 이런 게 진행되고 동 단위에서 이런 게 진행되고 이게 이제 지방자치의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이후에 계속 커져가서 광역 기초단체의 권한이 커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쭉쭉쭉 발전했고 지금은 광역의 권한이 중앙정부를 분할하는 수준으로 가야 된다까지 이 철학이 발전해 온 거거든요. 그러면 균형 발전이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두 가지 개념이에요. 지방 분권과 이게 지방 분권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예산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자기의 계획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다라는 개념이고 노무현 정부에 들면은 이것을 계승하면서 균형 발전이라는 걸 꺼내듭니다. 지방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망한다였어요. 20년 전에 주장이었고 그것을 지방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 해서 크게 두 가지를 꺼내 들었죠. 하나는 행정수도 이전이었고 하나는 공공기관 이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도를 옮기겠다 이거는 좌초가 됐고요. 하지만 이제 그 행정도시로 세종시를 만들어냈죠. 여기에 거의 정권 후반부를 때려 박아요. 이걸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해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공공기관이 온갖 도시로 갑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같이 결합시킨 게 뭐냐면 혁신도시예요. 전국에 10개의 혁신도시를 만들겠다. 그래서 만들어졌어요. 전주에도 뭐 있고 뭐 어디에도 있고 다 광역에 한두 개씩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공공기관이 가서 그 공공기관들이 있을 수 있는 부지를 만들고 거기가 이제 경제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 도시에 허허벌판을 그냥 지어버리는 거예요. 신도시를 짓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정주 아파트 단지를 만들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크게는 세종시를 하나 만들고 작은 세종시들을 많이 만들겠다. 그때 슬로건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게 재밌어요. 뭐요? 10개의 서울을 만들겠다. 근데 어쨌건 이게 시도는 한동훈이 잘... 얘기한 거죠. 아 그래요? 5개의 서울을 만들겠다. 메가폴리스를 얘기하면서 5개의 서울을 만들겠다 그랬거든요. 이때 10개의 서울을 만들겠다고 했고 이것의 어떤 성과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성과는 있었어요. 좋았어. 근데 광역으로 퍼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안 거죠. 평가를 하면서 이건 한계가 분명하구나. 그거 만든다고 해서 뭐 다 되는 건 아니구나. 이게 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퍼지지 않고 그쪽으로 집중되는. 그러니까 전주 이런 데 가보면 구도심하고 신도심이 약간 달라요. 신도심의 이제 그 새로 혁신도시는 정말 좋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구도심에서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이 오히려 드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는 한무 씨가 아마 설명을 해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어쨌든 민주당은 이 두 가지의 어떤 계획, 두 가지의 개념, 이 비전과 철학 위에서 쭉 발전시켜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더 구체적으로 할 거라고 하셨는데 없어요. 더 붙일 말이 없네요.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어찌됐건 그렇다면 오늘은 여기까지. 민주당은 뭘 할 것인가 이런 거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럼 설명을 해드리죠. 뭐. 네. 뭐 말이 나온 김에 오늘 왜 발제를 아니, 시켜놓고 내가 발제를 하고 있지? 뭐 하시는 거죠? 보니까 한무 씨가 써놓은 걸 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하시는 거죠? 얘기하다 보니 거기까지 갔네. 제 대본에는
뭐 하시는 거죠? 혁신도시란 이런 거다라고 해서 구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아니 어찌됐건 이제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지나면서 우리가 노무현 정부 특히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도시를 발전시키려고 지방부 도시들을 이제 혁신 도시로 만들고 이렇게 했던 노력들이 있는데 그렇다 해서 이게 어찌됐건 아까 얘기하셨지만 10개 서울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전혀 사실 오히려 더 수도권이 더 커지고 방대해지기만 했고 사실상 지방 도시들이 이제 살아나는 효과가 없었다는 한계가 어쨌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쨌건 좀 보완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지금 메가시티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런 거죠. 그런 네. 건데 그 한동훈 후보 얘기 한 마디만 더 해도 돼요? 아 그래. 지금 말씀하신 게 아, 안 네. 돌아가기로 했잖아. 요것만 할게요. 아 네네네. 철학이 기반해서 지금 민주당 후보들이 음. 그 내놓은 정책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동훈 후보는 검사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갑자기 요 메가 5대 메가폴리스를 또 꺼낸 건데 제가 이거를 뭐 저도 메가폴리스를 뭘 제가 잘 알겠습니까? 전문가들한테 전화 돌려봐야 되잖아요. 근데 저도 묻기가 되게 민망한 거예요. 이거 한 후보 거 보셨냐? 안 보셨다. 그럼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아. 근데 저도 질문하기 민망하고 취재원들도 아니 이거 뭐 평가할 게 없는데 되게 난감해하셨어요. 그럴 정도로 요게 이제 좀 성기다 그런 거고. 그럼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김대중 노무현으로 가면서부터 이제 이렇게 진행된 건데 그러니까 혁신도시 10개라는 걸 그 교수님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핵을 10개 만든 거다. 핵을 10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뭐 이제 공공기관 넣어놓고 그거를 좀 키우려고 한 건데 그러려면은 그 광역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후순위로 밀린 거죠. 핵을 키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핵으로 사람이 몰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서울에서 내려오진 않죠.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 오는 그런 게 조금 이제 한계가 있지 않았나. 그리고 그 핵심적으로 꼽는 거는 교통이에요, 교통. 그 규모를 키워서 그 광역 안에서는 그 여러 개의 광역을 묶어놓은 권역 안에서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지역처럼 움직이도록 하자.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민주당 후보들의 그 공약에 드러나 있죠. 근데 이거는 김경수 후보는 5대 메가시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재명 후보도 지난 대선 때 얘기했어요. 그거 네. 메가시티 하겠다고. 근데 지금 많이 얘기되는 건 부울경이죠. 왜냐면 거기는 이미 지금 꽤 커 있고 도시들이 그러니까 제일 하기가 좀 용이하죠. 거기서 산업을 진행하기가. 그래서 뭐 교통 관련된 내용들은 KTX로 다 연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지 이제 그 같은 권역 안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그 생활권처럼 네. 느껴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 산업 생태계도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균형 발전을 하려면 그게 이제 거대한 권역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산업이 들어와 있어야 이제 그쵸.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음.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5개를 찍어 놓은 게 이미 다 그렇게 민주당에서도 어디서 뭘 키우겠다 이런 구체적인 아주 세부적이진 않지만 로드맵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거기서 가져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예를 들어서 뭐 부울경에서는 우주항공하고 방위산업을 뭐 키우겠다. 뭐 해상풍력, 뭐 수소에너지 이런 것들을 그 기업들이 직접 해서 모여 있어야지 그것이 이제 하나의 클러스터로 조성이 된다라는 기본적인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랑 저거는 좀 연결이 되나요? 그 누구죠? 이재명 후보가 부산에 갔을 때 네. 해수부를 옮기겠다고 하고 네. 그걸 이제 동아시아 아니지 유라시아 물류 허브 뭐 요런 걸 만들겠다는 것도 그 김경수 후보도 그거랑 비슷한 개념인가요? 그러니까 그 아마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북극항로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북극항로는 뭐냐면 그 부울경 지역을 물류 허브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광역별도를 다 연결하고 대륙으로 갈 수 있는 유라시아로 뻗어나가는 그 육로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북극 항로가 이제 뚫리게 되면 그쪽에서 또 이제 그 하나의 그 물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해수부가 거기 가면 그런 정책적인 그 연계성도 높아지니까 그렇게 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해수부 하나 또 옮겨 놓는다고 해결될 거는 또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산업을 직접 해놔야지 해수부와의 연계성도 같이 커지는. 그래서 그 통화해 보면은, 그러니까 해수부 하나만 옮기겠다에 집중이 돼버리면 그것도 실효성을 보기 힘들 수 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교통이랑 뭐 산업 생태계를 같이 구축하는 것들이 뒷받침이 돼야지 해수부가 거기서 이제 좀 지원을 해줄 수 그러니까 있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언론 보도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재명은 해수부를 보내겠다 그랬고 김경수는 수출입은행을 보내겠다 그랬.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그렇죠. 보내겠다 이렇게 네. 얘기. 그런 식으로 언론들이 많이 접근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둘이 별로 다른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였는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김경수는 오랫동안 이것을 연구해 왔고 하기 때문에 아마 김경수의 부울경 그 계획 중에 부산은 동북아 물류 허브가 맞아요. 네, 그걸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의 스타일은 그래 지금 뭐 할 건데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정치인이기도 하거든요. 그 부울경 메가시티에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김동연 후보한테 물어봐도 다 비슷할걸요. 네. 그러니까 5대 권역으로 나누고 5대 권역을 지역 균형 발전을 하는 모델은 부울경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대구 경북도 이제 대구 경북은 국민의힘 지자체 단체장들이긴 한데 이 개념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울경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김경수가 아웃이 됐고 다 국민의힘이 됐는데도 이게 살아요. 이 정책의 힘이. 예, 그러니까 이름을 약간 바뀌고 협의체, 근데 협의체는 운영이 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걸 합칠 거냐 말 거냐 이 단계로 넘어가는 지금 과도기에 있는데 이것이 그냥 좌초되지 않아요. 이것 자체 힘을 갖고 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는 그거를 알고 있는 상태겠죠. 알고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됐을 때 지금 당장 뭐 할 거냐. 이걸 탁 던진 거였고 거기에서 해수부를 보내고 이 동북아 물류기지 물류허브로 만드는 것은 빨리 하자. 그래서 빨리 여기에 지금 다 조성이 돼 있는 항구를 좀 더 넓히고 이제 그 물류창고도 더 넓히고 이런 것들과 함께 다른 것들 이것들을 지휘할 수 있도록 그 해수부가 오자. 뭐 이런 거예요. 그럼 당연히 기업들도 여기에 따라붙지 않겠냐. 그런 것들 지원해주고 이런 개념인 거라서 저는 둘이 별로 대립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고 이거를 이제 김경수 후보는 자기 브랜드화 하고 싶은 것 같더라고요. 틈만 나면 메가시티를 얘기해가지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또 하나는 이제 세종시예요. 균형 발전의 핵 중에 하나가 이제 세종시이고 세종시를 어떻게 완전한 이제 그 행정 수도로서의 그 모습을 갖추게 할 거냐. 이게 국민의힘이 동의를 한 상태죠. 국민의힘이 국회를 이전하겠다. 후보들이 그 얘기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 동의하잖아요. 네. 내가 더 빨리 할 수 있어. 국회 내려가는 거거든요. 대통령실 내려가고 국회 내려가면 다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법부만 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행정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도시로 이제 중핵에 이제 존재하는 거고 5대 메가시티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런 거라서 언론들을 볼 때 뭐가 간대 이런 것도 관심이 가겠죠. 뭐 근데 어떤 산업으로 어떻게 육성하는 것이 좋을까? 우리 지역이 이런 고민들을 좀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해수부가 내려오면 뭐가 좋아? 이 단계는 아니다. 이것은 중앙이 주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 지방이 주도하는 단계로, 지역이 주도하는 단계로의 이전. 그러니까 국민들의 인식도 그렇게 돼. 어떤 게 내려와 줄까?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키워야 한다. 예를 들면 뭐 어디는 바이오를 우리는 어떤 우리 지역이 어떤 게 강점이 있고 우리 지역이 힘을 합쳐서 그거를 키워보자라는 국민적 논의가 좀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농업 관련한 부처들하고 공공기관들은 다 이쪽으로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서 모으고 그런 기업들도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하자.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겠다. 이런 게 이제 지역 단위, 그러니까 광역 단위에서 좀 더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특히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지방선거가 있는 이 1년여의 기간 동안 그 지역에서 그런 논의들이 좀 활발하게 되면 어차피 차기 정부가 이런 방향을 가지고 있고 이런 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민들도 그것들을 이제 같이 논의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것하고 비교해 보면 한동훈 후보의 얘기는 중앙 주도의 개발 공약이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중앙 주도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 뭘 하겠다도 명확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네. 특목고, 특목고. 자율주행, 뭐 셔틀. 그래서 그게 좀 부족하다 그런 거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거죠. 공공기관 그것도 그거죠. 두 후보 간의 그 공공기관 문제는 그러니까 어떤 세부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거대한 권역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있어서 그 세부 항목이고 한동훈 후보가 낸 것도 뭐 특목고 이런 것도 아주 지엽적인 것들을 갖고 와서 그 뭔가 심리를 자극하는 뭐 부동산, 뭐 네. 특목고 이런 걸 자극해서 오히려 균형 발전에 대한 논의를 좀 더 어렵게 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거를 실제로 교수님들은 좀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나아가면은 지방 분권이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뭐 그 한동훈 후보에서도 나왔지만 지방 분권 얘기는 아예 없거든요. 그렇죠. 예, 아예 없는데 그 균형 발전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짝을 이루는 게 지방 분권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료들 보니까 균형 발전을 할 때 지방의 어떤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게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 연구 결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앙은 큰 틀에서 뭘 할 수는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KTX를 뭐 깐다. 이런 것들은 조금 중앙 차원에서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네. 어디에다가 뭘 조성할지 뭐 대략적으로 가르마를 타주는 것들은 중앙에서 필요한데 거기서 더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 어떻게 우리 동네가 그 우리 권역이 더 잘 살게 될 것인가 하는 거는 그 지역이 더 잘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중앙 집권적으로 했을 때는 좀 한계가 있다.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지방 분권이면 그러니까 결국엔 돈이거든요. 돈을 내가 그 지방이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내가 쓸 수 있느냐, 그 권한을 넘겨주는 것이 그 지방 분권의 첫 번째, 그러니까 재정 분권이라고 이제 평가가 되고 재정 분권과 관련하면 그 앞에 얘기했던 그 도로 있잖아요. 네. 도로 과정이 좀 재밌는데 도로를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게 국비 지원이에요. 그 당시까지만 지금도 많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됐건 중앙 정부에 잘 보여야 돼요. 그쵸. 이게 비하인드가 있는데 이 당시에 그 국회의원이 그 지역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제주도에 국회의원 3명인데 그 중에 1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필 저희 고향 출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직접 연락을 한 거예요. 돈이 예산을 연장이 따달라가. 예. 국회의원한테 국비 이걸 따달라. 그러니까 지금도 중앙 정부의 예산이 중요한 상황인 거죠. 예. 이게 지방에서 알아서 되는 돈들이 많았으면 지방에서 그게 알아서 진행이 될 텐데 국비 지원이 너무 그러니까 지방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국비 지원으로 몇억 원이 3억인가 5억인가 책정이 되면서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면 단위에서조차도 중앙에 이제 막 목을 매달아야 되는 게 의원들에게. 그 시작이었던 거고 지금은 많이 풀린 거죠. 근데 이것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실질적인 지방 분권이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서 뭘 하겠어요. 돈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기재부에 잘 보여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나요. 윤 정부에서 지방 교부금 안 준 거 생각나네. 네, 제가 딱 그 말씀을 딱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 그 지방 교부세가 예.
그 지방 정부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보조금은 어디에 써라고 꼬리표가 붙어 있어서 지방 정부가 중앙에서 돈을 받아도 마음대로 못 써요. 거기에 써야 돼요. 보통 그 지자체들 예산 보면은 돈 제일 많이 들어간 게 기초연금 지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앙 사업을 지방이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아서. 그러니까 사실상 그거는 내 돈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근데 지방 교부세는 그 돈을 받으면 그 지자체가 이제 어떤 사업을 할지 구상을 해서 쓸 수 있는 돈인데 그걸 깎은 거고. 그러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예산을 제출해야죠. 그렇게 네. 보면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는군요. 예, 완전히 자유롭진 않죠. 묻지마 돈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중앙정부에 내려가는 돈 중에. 완전 중앙 집권적일 수밖에 없는 지금 현 구조는. 사업을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죠. 이제 그 지방 교부세 세율을 조금 올려보자라는 논의들이 이제 있었어요. 이게 중앙이 내국세를 받으면 19.24%를 지금은 그 지방 교부세를 내려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비율을 좀 계속 올려왔어요. 1990년대 13.27%였는데 이게 이제 2006년에 19%대로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이걸 많이 올렸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방이 좀 더 주도적으로 사업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건데 2006년 이후로 계속 멈춰 있죠. 안 올라온 거예요, 계속.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요거를 조금 손을 보려고 했는데 뭐 통과는 안 됐고 네. 지금도 법안은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거를 이제 뭐 20%대로 올리는 법안들이. 근데 아직 통과는 안 돼가지고 표류를 하고 있고 그 돈을 그 지방이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하면 균형 발전에도 유리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많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아닌 반대로 결과가 나온 연구들도 많거든요. 오히려 지방이 돈 쓸 수 있게 하면 균형 발전 다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게 핵심이 뭔지 보니까 지방이 돈을 잘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제도도 이제 갖춰져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지방한테 정말로 돈을 자유롭게 써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면 정말 돈을 잘 쓸까라는 의구심도 있는 거죠. 김진태. 갑자기 죽이실래? 무섭지 않아? 김진태 같은 사람. 갑자기 죽이실래요? 그런 게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도 지자체들 보면 잉여금 이런 게 되게 많이 남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지자체의 그 예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기재부 같은 성향들이 있는 거죠. 돈을 아껴가지고 좀 재워놓고 싶은 건데 뭐 그냥 재워만 놓으면 괜찮은데 그걸 이제 엉뚱한데 사적인 호주머니로 들어가서 이상한 데다가 쓰고 이럴까봐 또 걱정이 되네요. 거기까지는. 아니 김진태 이러니까 갑자기 김진태면 그럴 수 있다고 봐. 아니요, 김진태 생각보다 일을 잘한다는 평가가 있어요. 진짜 요즘 조용하잖아요. 저 사람이 이상하네. 정치병만 안 걸리면 괜찮은 것 같다 이런 평가도 있대요. 진짜? 네. 김진태 그래서 하니까 갑자기. 그 돈을 어떻게 잘 쓰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게 메가시티잖아요. 그러면은 지자체장들이 모여서 결정을 또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 쬐끔쬐끔한 단위에 사는 사업을 가지고는 메가시티를 뒷받침할 수가 없으니까 모여가지고 뭐 협의체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뭐 영남에서도 있었고 뭐 전북도 좀 하려고 하고 하는데 뭐 가시적으로 막 나오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돈이 걸려 있으니까 이해관계도 갈리고 내 지역구에 뭐 얼마나 쓸 거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좀 조정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지자체들이 돈을 좀 잘 쓰는 그런 경험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재정분권이라는 거는 이제 자율성을 늘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네들이 돈을 어떻게 잘 쓰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같이 따라와줘야지 좀 성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아. 그게 그래서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은 거고 김경수 후보가 그 메가시티 얘기할 때 뭐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얘기를 했는데 이런 줄거리에서 나온 거죠. 그냥 균형 발전한다고 해놓고 뭐 정부가 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게
제대로 정책이 안 굴러가니까 지방한테 권한을 많이 이양하고 그 지방에서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도 만들어 놓고 경험도 많이 쌓아서 요걸 좀 실제로 좀 효율성을 갖고 이제 할 수 있도록 해보자. 네. 이런 게 이제 연방 정부의 구상으로 이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연방 정부는 민주당만의 고민은 아니에요. 연방 수준의 그러니까 이 김경수 후보가 연방 수준의 그 연방제 수준의 이런 표현을 썼더니 고려 연방제라고 얘기한 나경원 후보도 그러니까 고려연방제. 답답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저 사람들 정말 철학이 없구나. 근데 보수 진영에서도 이 비슷한 사실 이거는 이 정도의 이제 권역형의 어떤 자치 권한이 굉장히 올라가 있는 연방정부 수준을 주장했던 것은 민주당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이회창 후보였어요. 오. 2007년 대선에서 이걸 꺼내 들었어요. 오. 사실상 5개에서 7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사실상의 연방국가 수준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센세이션해서 그 한국에 있는 좌파들이 깜짝 놀랐어요. 좋은데? 저걸 저기서? 이회창이? 이 좋은 걸 저기서? 이회창이 얘기한 민주당보다 훨씬 더 나아간 거였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노무현 정부를 잇겠다 이런 정도였기 때문에 그 훨씬 더 나아간 거죠. 노무현 정부보다 훨씬 더 나아간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그린 거라서 저런 사람들도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게 그때 생각이 됐고 이게 좌초된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이후로 발전이 안 된 이유는 실제 이명박 때 이걸 다 뒤집어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되고 지역균형 발전이 되게 그 당시 세종시 박살내 버리려고 했으니까 이명박하고 박근혜가 여기서 붙은 거예요. 박근혜는 이명박 입장에 동의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엄청난 갈등이 벌어졌죠. 찾아보면 나와요. 그 둘 간에 진짜 앙숙가도 같은 대선 예선에서 이제 벌어졌었고 실제 정책에서 이걸로 팍 붙은 거죠. 민주당은 힘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박근혜가 빡 하면서 이제 세종시가 지켜준 게 있죠. 그래서 약간 이해찬 이런 사람 약간 고마움 같은 걸 갖고 있을걸요? 지켜줬구나. 뭐 어쨌든 자기 평생을 갈아 넣어서 만든 게 세종시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 혁신도시 건설도 굉장히 더뎌져요. 그리고 이 아이디어가 어디로 몰리냐면 10개 혁신도시가 아니라 판교로 몰립니다. 그래서 판교 테크노밸리가 성공을 해버리죠. 네. 그래서 그들은 수도권 강화론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국민의힘의 기본적인 DNA가 뭐냐면 도쿄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달라요. 네. 더 키우자. 그래서 이 보수 정부만 들어서면 여기 덕지덕지 붙여요. 자, 평택도 가능해. 김포, 강원도 가능해. 강원 너무 김포도 가능해. 뭐 이런 것들을 쫙쫙쫙쫙 몰고 있는 거죠. 강원 가도 너무 간 것 같은데? 거기에 교통망을 까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데 이것을 일일생활권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이 맞는 거냐. 민주당의 DNA는 이것을 어쨌든 나눠서 권역을 나눠야 돼. 권한을 나누자. 그러니까 둘 사이에 이런 DNA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 만약에 이회창의 주장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봤다면 그들도 좀 다른 생각을 할 텐데 저는 이게 이 두 정당이 나누는 그러니까 자기가 대선에 나왔으니까 균형 발전이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걸 대충 우리도 균형 발전 이런 얘기 하지만 그들의 DNA는 수도권 집중론이 있는 거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시민들이 인지하기 시작했고 시민들 사이에서 균형 발전론이 굉장히 힘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도 죽을 것 같거든. 심지어 서울에 사는 사람들도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도 정말 너무 멀다. 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좀 어떻게 좀 나누자. 그러면 이제 좀 내려갈 생각들도 좀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단계여서 저는 이 정책이 좀 더 서로 연구가 많이 되고 그런 이 대선 이후에 좀 더 요구가 되고 이것이 이후에 이제 개헌까지 이어져 가는
그러니까 시민들이 저는 뭐 이번 대선 어떻게 할 거냐. 대선 조희대가 장난치지 않는 한 이제 우리의 마지막 허들이잖아요. 아, 허들 언제 끝나요? 그러지 않는 한 이제 이 대선은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잖아요. 후보 민주당 경선이 이제 마지막 단계로 보여지고 물론 이제 야권의 이제 뭐 이런 게 필요하겠지만 야권의 논의가 그런 정책의 논의가 되어야 하고 노동 관련한 논의는 어떻게 해야 되며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모여지고 시민들이 이제 거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면 좋겠다. 예. 쟤네들의 코미디는 구경하는 건 이제 두고 이제 더 이상 코미디 개그캐가 하나밖에 안 남아가지고 개그캐와 역겨운 캐가 하나 있는 거잖아요. 역겨운 캐. 예, 네. 그 있잖아요. 그 중2병 캐릭터. 그리고 이제 명태규면 명자만 나오면 딴 얘기하려고 도망가시는 한 분 계시고. 네. 요런 상태여서 저당에서 뭐 얘기되는 게 과연 대선이냐. 거기서 어떤 후보가 된다고 해서 대선이냐. 그런 게 아니라 이 대선이 압도적인 시민들의 관심에서 민주당의 주장이 무엇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이제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정책으로 좀 만들려면 그런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문을 한 거였고요. 거의 오늘의 발제자가 네, 사실은 제가 하려고 했던 건데 저가 발제를 맡으면 저 죽어요. 그래서 준비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뭐 오늘은 스타트니까 요 정도의 어떤 백그라운드 지식을 좀 갖고 있으면 이후에 그런 정책들이 좀 나왔을 때 혹은 뭐 대선 토론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할 때 이런 맥락이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마무리? 제가 원래 준비한 거는 아까 이것도 말씀하셨다고 SK 그거 마지막에 얘기하려고 그런 건데 SK 용인 뭐야 시켜놓고 저 밥 뺏어가 뭐야 얘기하다가 진짜. 못 참았어요. 그게 원래 구미에서 하려고 그랬어요. 구미가 그 SK를 유치를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뭐 용지도 그냥 무상으로 다 임대해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SK가 결국에는 용인으로 간 거거든요. 왜요? 서울 가까워서? 그러니까 이제 된 거는 제일 큰 건 이제 인재 뽑기 편하다는 거고 뭐 용인에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뭐 그렇다 그랬는데 구미에도 반도체 업체 많아요. 많죠. 부품업체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재인 것 같고 걔네 기업들의 머릿속에 있는 거는 반도체 업계 임원 만나서 얘기했는데 용인 밑으로 못 간다. 사람 때문에. 용인 이천 밑으로 못 간다는 거고 그게 이제 취업 난방 한계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밑으로는 사람을 못 뽑는다. 그러니까 근데 저도 이거 조금 비판적으로 봤거든요. 그래도 뭐 삼성, SK가 호남으로 가면 얼마나 좋냐. 거기서 이제 태양광 발전해가지고 아리백도 달성하고 지금 삼성이 용인에 짓는 거 전력만 까는 데는 3조 들거든요. 다 해안가에 발전소가 있으니까 그런 거 지방으로 보내서 그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고 클러스터도 조성하면 얼마나 좋냐. 근데 역으로 생각해서 기업들 생각해 보면 이해는 가요. 그러니까 저보고 민중의 소리 어디 호남 간다 가라 그러면은 안 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현실적인. 난 가고 싶은데. 저 재택할게요. 되게 현실적인 문제인 거예요. 지역에서 사람을 어떻게 살게 할 거냐. 근데 당장 지금 서울에 있는 사람들 어디 세종이야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 뭐 꾸역꾸역 살 수란 있지. 그거를 뭐 진짜 부울경이나 뭐 저기 호남이나 이런 데로 얘기를 달리 해보면 쉬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맞아. 이거는 국장님이 정리해 주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갖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고 쭉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문제 같다. 그게 결합되어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산학연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동훈한테 등장했잖아요. 이때 굉장히 혁신도시 만들 때 그거의 결론이 특목고인 게 굉장히 이상한데. 무슨 생각이지 대체?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러면 구미나 경북에 뭐가 필요하게 되냐면 대구든 뭐 반도체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대학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교수를 데리고 오고 거기서 배우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삼성이나 SK에 취직할 수 있고 그렇죠? 그 회사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것들이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거에 걸려 있는 게 대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고등학교 아니고. 예. 등록고 하면 의대 간다니까. 그래서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인프라고, 그러니까 이 교통이나 이런 사회의 인프라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교육이에요. 그러면 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게 노무현 때 시작이 된 거예요. 교육감을 뽑았어요. 네, 교육감을 직선으로 뽑게 했거든요. 지방선거 때 뽑잖아요. 여기와 이건 중등교육까지니까. 근데 고등교육이 비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뽑으니까 보수 된 데는 특목고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어난 거죠, 영남 지역이. 그런 가치 지향이 좀 더 많으니까. 그래서 알겠다 이거예요.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런 게 늘어나는 수도 있고 뭐 줄일 수도 있고. 전 늘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근데 이것의 한계가 뭐냐면 대학 교육이 비는 거죠. 대학 교육은 교육부가 소관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방 분권의 또 다른 이슈가 아까 얘기한 기재부가 완전히 틀어지고 있는 그 지방 정부가 뭘 하려고 해도 예산을 기재부에 보고를 해서 기재부의 돈을 받는 형식. 그러니까 자기가 번 돈, 자기의 지방세는 자기가 알아서 쓰잖아요. 아, 모르시나? 재산세 내세요? 내겠죠? 안 내나? 재산 없으면 재산세 안 내요. 부동산 갖고 계세요? 없습니다. 자동차 갖고 계세요? 저는 없죠. 남편이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죠. 남편이 있죠. 남편 이름으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자동차세 낼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이게 다 지방세예요. 그러면 그거는 그 번 대로 자기 알아서 씁니다. 그거 지방 정부가 자기가 번 돈이니까 재산세와 이제 자동차세 이런 지방세는. 근데 국세를 받아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재부가 이거를 관리하는 거고 이거에 대한 예산을 올려서 받는 방식을 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감한 투자를 못 해요. 예를 들면 뭐 대구에 있는 뭐 좋습니다. 경북대를 반도체에 특화되어 있는 대학으로 완전히 키워보겠다. 그래서 정말 교수를 막 설비를 막 이거를 누가? 지자체장이 이거를 추진하고 그 돈을 예산을 올리면 뭐 하자는 거지? 이게 중앙정부의 결국 교육부에 그것을 요청해야 되는 거죠. 교육부가 그걸 결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된다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이 자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부에서의 이 대학 교육에 대한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로 보내줘야 된다는 것도 있는 거예요. 재정 권한과 교육 권한을 넘겨주어야 실질적 권한이 넘어가야 그런 것까지 연결시킬 수 있다. 우리가 20년 동안 해봤더니 굉장히 비어있는 게 그거였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졸업을 했어. 취직할 데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있죠. 지방대 중에 의대 빼고 지방에 있는 대학 중에 여전히 커트라인이 높고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대학이 있죠. 그게 교대예요. 지방교대는 높죠. 왜냐하면 지방교대를 나오면 그 지역에서 초등학교에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여기를 나왔을 때 갈 수 있는 직업이 있어요. 물론 지금 초등학교 줄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결국 그 지역의 대학을 나왔을 때 그 지역의 기업으로 어떤 기업? 좋은 기업으로 갈 수 있는 그게 뭐 수직 계열화 되겠죠. 대기업이 들어가도 이제 중소기업들이 있을 거고 그런 가능성들이 연결시켜 줘야 된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여기가 사회가 무너져 버릴 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권한을 빨리 주고 이걸 빨리 협의해주고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지방정부가 막 달려가지고 뭐 다 반도체 저 삼성 SK 오세요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 교통정리는 해줘야겠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권한을 주고 이제 요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중앙정부는 관리하고 요 정도로 좀 가줘야 이 정도의 과감한 어떤 시도를 해봐야 균형 발전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이게 20년의 교훈 같은 거죠. 네. 문재인 정부의 때는 이걸 못했어요.
뭘 해보겠다는 말 막 하다가 못했죠. 왜 그랬을까요? 정권이 넘어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지방균형 이런 얘기 좀 뭐한데 야당이 힘을 합쳐서 저쪽의 집권을 상당 기간 막아야 돼요. 상당 기간. 예. 왜냐하면 영원히 막 그게 영원히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걸 다 뒤집어서 지금 그렇죠. 이사다리 확 난 뒤로 거죠. 밀린 거거든요. 원래대로면 쭉쭉쭉쭉 앞으로 나갔어야 돼요. 근데 10년이 비니까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혁신도시 아우 그럼 혁신도시 같은 걸 또 할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더 키워보자. 바로 뒤집어 엎어버리면 어떻게 할 건데요? 장기 집권을 해야 된다. 이걸로 딱 저는 뭐 그런 표현을 정리합시다. 안 하는데 정확하게는 영구 집권, 영구 집권. 그들의 집권을 상당 기간 막아야 한다. 네. 영구 집권. 하면 그러니까 이 지방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의 핵심은 뭐냐면 도쿄를 만들자는 저 인간들을 당분간 집권 못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이게 어느 정도는 갈 수 있을 거고 어느 정도 가면 그 다음부터 그 힘이 생기겠죠. 네, 요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정책뿐만이 아니라 이것의 전제 조건이 뭐냐. 특히 이제 가치가 뭐냐. 분권의 핵심은 재정의 분권. 그리고 권한, 뭐 예를 들면 정책의 권한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넘어오는 것 이런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뭐 해수부가 가느냐 수출입은행이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부산은 중요해졌죠. 부울경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올라온 거니까. 그러니까 부산시장도 이런 거 다 없던 일로 우리 각자 살아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부울경이 힘을 합쳐서 가자로 다 가요. 국힘이 돼도 이게 그 정책의 힘이라서. 이렇게 처음 엔진을 좀 더 돌려놓으면 아마 그 힘 받아서 좀 갈 수 있을 거예요. 돈도 집어넣고 이러면. 그럼 다른 지역도 다 그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못하게 하는 정부가 등장해서는 안 된다. 근데 지금 국힘 대선 후보들도 약간 헛소리가 섞여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걸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고려 연방제를 빼놓고서는 저런 정책 내잖아요. 굉장히 유력한 특목고? 후보가 저런 이상한 정책 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자기 정당의 정책 자료집만 보면 쫙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국힘이 위험하다고 보는 게 원래 그런 능력이 없는 정당은 아니었거든요. 이게 지금 파괴된 거예요. 당이. 그래서 좀 안타깝진 않은 걸로. 네, 그냥 당분간 그냥 좀 짜진 채로 한 10년, 20년 좀 공부 좀 하고 20년은 당분간은 아닌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10년 정도는 할까요? 아니. 영구. 뭐 제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숫자가 있긴 한데 13년. 뭐야? 그것도 더 설명하지 말고. 네네. 그렇습니다. 13년 숫자는 뭐 나중에. 네. 그건 다음에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이 스튜디오에 이산화탄소가 가득 차서 다들 약간 눈이 풀리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얼른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저희 PD님이 거의 뭐 약간 숨 넘어가기 직전이어가지고. 오늘 이분은 조한무 기자가 준비한 것 같았지만 실질적으로 곰 선배가 거의 다 한 오늘 2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민중의 소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시청자 여러분 특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